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재회는 당장 재회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의존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일수록 재이별률이 무려 7배 이상 급등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무려 7배나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의존적인 사람이 연애 유지가 보통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수치예요. 평균적으로 재회 후의 기준을 이 3개월로 두고 이별률을 보면요, 같은 형태로 이별을 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10%? 한 10명 중에 1명, 2명인데 무려 의존적 성향이 짙은 사람들은 10명 중에 7명은 이별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재회를 하는 의미가 없는 수준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의존적인 성향이 재회 후의 관계 회복에 정말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의존적인 성향이 재회 후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회를 했다고 서로 이제 잘 만나보자고 다짐을 했다고 해서 과연 재회 후의 상황이 이별 전에 좋았던 시절의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회 후에는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모습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자, 재회 자체가 상대방 입장에선 큰 투자예요. 한 번 더 나를 믿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힘들었던 이별 후 상황을 모두 포기하고 재회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 투자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즉, 우리가 예전의 단점이 연상되는 티끌만한 이미지만 보여줘도 이 상황에선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의존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많이 받으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정의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받기만 하고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의존적일수록 이 사람만 바라보고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좋은 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정이 충만하고 정열적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애가 어떻게 됩니까? 연애의 온도가 천천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연락도 하루 종일 했다면 이제 카톡은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가 되기도 하고, 예전같이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는 연애에서는 어느 정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사람들은 이 모습에 섭섭함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걸 상대방에게 어필을 하죠. 그 결과 상대방이 나를 질려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존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별 과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자기 마음가짐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일종의 각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연애 초반에 이 여자가 말만 하면 뭐든지 해줄 것 같았던 모습은 이 도파민에 의해서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서 익숙해지면서 이 도파민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솔은 오히려 항스트레스성 호르몬이에요. 연애 기간이 오래된 커플이 서로에게 정열적이지 않더라도 함께 있음으로써 힐링이 되고 편안하고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2의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즉, 상대방은 어떤 이유에서든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점점 더 여러분과 편한 연애를 추구해 갈 거라는 거예요. 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별 과정을 겪으면서 감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든, 연애 기간이 길어지며 권태로워지든, 이게 일반적인 대체적인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 남자는 예전 같은 열정을 나한테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근데 의존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애정을 확인받거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우울감으로 드러납니다. 의존적인 사람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안정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우울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상대방은 이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재회 후에 한두 달은 괜찮아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별률이 다른 케이스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런 의존적인 성향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적인 해결책은 결국 하나예요. 상대방한테 열정, 자극,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의존형이라면 이 성향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를 모를 겁니다. 난 이제부터 독립적인 사람이 될 거야. 인생에서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포기하고,
또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보는데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날 피곤해해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제가 해드릴 첫 번째 얘기는 애당초 여러분, 연애는 영구적으로 의존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의존이라는 게 진화 심리학적으로 생존 욕구에 해당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한 도구 심리거든요. 연애 초반에 상대방이 내 의존을 받아주는 건 도파민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를 받아주기 힘듭니다. 이건 부부관계라도 심지어 마찬가지예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과 내가 자식이라는 공동 양육 목표가 생겨야 완전한 하나의 가정을 이룹니다. 심지어 현 시대에서는 이런 관계에서도 이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하물며 연애의 주목적은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도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의존을 하는 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 관계가 당연히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상대방한테 의존을 하지 않으려면 결국 나한테 독립성이 생겨야 하는데, 자, 이 독립성은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앞선 얘기들을 해서요, 의존성이란 생존 욕구예요. 이 말은 반대로 내가 나 혼자서도 내 생존에 문제가 없다면 독립성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 비해 독립성이 떨어지고 의존성이 올라갑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 이런 일반화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훨씬 많은 비율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안정적인 환경일수록 이 의존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만 하느냐? 자, 여러분, 안정성의 핵심은 여유가 아니에요. 바로 불안 요소의 제거입니다. 자,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생활이 불안하고 수입이 불안정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상대방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부모님과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밖에서 특히 연인에게 이런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게 돼요. 이게 불안 요소가 많을수록 의존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일상에서의 불안 요소가 없을수록 우리는 안정감이 생기고 독립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을 돌아보시고 환경을 정돈하세요. 천성의 문제가 반이라면 이런 환경의 문제가 반입니다. 내 성향 때문이야. 내가 의존형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한테 반음 효과를 적용하기 전에 그냥 환경부터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내가 불안한 감정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면 당연히 도망가죠. 상대방도 사람이고 철인이 아닌데요. 자, 여러분 오늘 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향을 존중하지만 불변의 사실은 의존적일수록 불행한 연애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불행해질 수 있는 타인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관계는 변하게 됩니다. 의지와 의존은 다르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